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여쌤입니다. 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초 문법을 강의하는 조금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뭐랄까, 오늘 기초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기초 문법보다는 좀 더 문법의 어떤 공식을 이제 암기시키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법의 공식을 암기해야지만이 이 문법 문제 나왔을 때 나한테 뭘 묻는 거지? 를 이제 바로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기초 문법 공식, 자, 오늘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법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싹 정리해야지 이제 우리가 문법의 공식의 암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게 되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어의 모든 문법들은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사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에서는요, 사는요, 이제 앞으로 저희는 세 개만 암기하면 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개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이 문법이 있어. 근데 이 문법이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그것만 생각할 줄 아는 능력만 기르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하고 서술은 제가 따로 뺐어요. 왜냐면 동사는요, 서술밖에 못하고 서술은 동사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따로 학습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처리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명사가 됐단 말이야. 그럼 명사가 하는 그 다음 일이 뭐냐? 자리로 들어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사지 마시고요. 사는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재료라고 볼게요. 음식 재료라고. 그럼 어는 뭐냐면요, 그 재료하고 음식이 들어갈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그릇을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주, 보, 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는 당연히 이제 보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요, 여기서 주어, 보어, 목적어 그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어를 제가 먼저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냐,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사는 뭐냐? 재료. 그럼 그 재료가 들어갈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뭐냐? 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는 뭐다? 자리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종의 이걸 공식으로 보게 되면요, 문법 문제는 만약에 주어 자리를 이렇게 밑줄 쳐 있다 이 말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잖아. 문법 문제가 이제 문장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제 여기가 맞냐 틀리냐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어진 자리에 뭘 보면 돼? 그릇을 봐야 돼. 여기가 주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할 일은 뭐냐면은 이 자리는 이 재료인 사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주어에다가 밑줄 그어서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는데, 괜찮아 얘들아? 여기에는 명사만 된단 말이야. 알다시피 형용사나 부사는 될 수가 없어.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이 판단하고 있는 문법이, 지금 이 밑줄 그어진 그 문법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에다가 밑줄을 그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묻는 거야. 맞냐 틀리냐고. 근데 이 문법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형용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 형용사는 주어의 자리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했어. 그럼 뭐야? 문법이 틀린 거다 된다 이 말이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암기해야지만이 나한테 묻는 게 뭔지 알고 문제를 재빨리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명사가 이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와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사는 뭐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부사는 그럼 부사는 선생님 왜 하는 걸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는 그 부사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뭐라 가르치냐면요, 라면에 건더기 스프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자, 왜 건더기 스프라고 하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물하고 그 면 그리고 분말 스프는요, 영어의 필수 성분이에요. 라면의 필수 성분, 영어의 필수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걔네들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라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건더기 스프는요, 빠져도 괜찮아요.
물론 딱 여러분들이 라면을 먹으려고 어머님께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줬어. 뚜껑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까먹고 건더기 스프를 안 넣은 거야. 물론 좀 심심하겠죠, 그쵸? 심심하겠지만 여러분들 못 먹어요? 아니야, 먹을 순 있어. 다만 조금 뭐야? 심심할 뿐이야. 하지만 필수적인 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부사가 딱 그런 역할이에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야. 얘가 없다고 해서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문장이 보다 심심해졌을 뿐이야. 약간 알겠어? 뭔가 예쁜 미사오도 없고 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사라고 부른 거고요. 즉 건더기는 말하자면은 이쪽에 뭐냐면요. 네,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수식입니다. 자, 부사는요 수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도요 물론 1번으로 보호 역할을 하지만요, 두 번째로 얘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도 맞습니다. 수식 기능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형용사도 수식을 하고 부사도 수식을 한다면 둘은 똑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네, 수식의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용사는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오로지 명사만을 수식할 수 있고요. 부사는요,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막 부사는 이제 뭘 꾸미냐라고 암기할 때 막 뭐 형용사다, 뭐 같은 부사다, 뭐 문장 전체다 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는 이렇게 외울게요. 바로 뭐냐? 명사 빼고 다. 이렇게 명사 빼고 다. 이렇게 암기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어의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나 절을 학습을 해야지 이제 이래서 이런 구가 있고 이런 절이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어는 정리가 됐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할 일은 바로 뭐냐? 보시는 온갖 문법들을 이제 우리가 사로 정리하는 그 연습만 하면은 영어는 거의 끝이에요. 공식은요. 자, 다음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요, 구입니다. 구. 여러분들 참 이제 구와 절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듣죠. 뭐 명사구다, 형용사 절이다, 이런 거 많이 듣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싹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동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진짜 동사 못 해먹겠네 라고 하는 거야. 그랬어. 나 동사 안 할래. 지겨워. 그래서 동사가 변했어. 자, 잊지 마세요. 영어는 무조건 뭐다? 세 가지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아무리 바뀌고 싶어도 얘는 이 세 가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보이죠? 네, 명사가 됐고, 그 다음은 형용사, 그 다음에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근데 전부 다라고 해봤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뭐다? 영어는 세 가지 사만 하면 된다. 명, 형, 부. 여기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이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명사가 된 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동명사라 부릅니다. 그쵸? 동사 플러스 ing의 동명사. 그러면요, 얘가 명사 됐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항상 모든 사를 보면요, 어를 정리하시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빨리 영어가 빨리 되지. 항상 사랑 어는 세트로 붙여주세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그쵸? 하나는 일단 어로 따지자면은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o 부정사가 이제 전부 다 하네요. 제가 왜 이걸 전부 다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려줄게요. 역시 명사는 아까 위에 나온 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는 보어와 그리고 명사 수식을 담당할 수 있고요. 부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뭐냐면 건더기 스프,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쵸? 하나는 수식인데 아까 말했지만 뭐다? 명사 빼고 다. 명사 빼고 수식하는 게 부사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가 이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 부르냐면요,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보다는 좀 더 축소된 단위예요. 그러니까 문장, 주어, 동사의 어떤 문장 단위가 있는데요. 자,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런 걸 1형식부터 5형식, 우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우리가 그런 거를 문장,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보다 낮은 단위, 그보다 좀 더 좁은 단위를 이제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에서 물어보는 구는요, 보통 다 이 세 가지예요. 동명사,
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얘네들을 보통 우리가 구라고 부른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사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투부정사가 왜 다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이름의 어원을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 이런 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한자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한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안일 부자에다가 올바를 정자의 부정을 떠올릴지 몰라요.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not, never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올바를 정자의 그 정자가 아니라요. 이 정자 여러분들. 이 정자가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 그러니까 부정은요.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뭐냐면은 내 역할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이거를 국어 문법으로 가르칠 거잖아요, 그렇죠? 걔는 영어가 이제 국어니까. 그거 가르칠 때 투 부정사를 여러분들 걔네들은 어떻게 가르치신 줄 아십니까? 그 명칭이 바로 뭐냐면요. 맞습니다. infinitive스라고 가르쳐요. 이 문법 이름 자체를 infinity 바로 뭡니까? 무한대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다? 역할이 무한대다 이 말이야. 근데 무한대로 해봤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는 이 세 가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명형부.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는 겁니다. 자,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뭐냐면요. 조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진 않지만 좀 그래도 해야 돼요.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식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준동사라고 이제 가르치는 쌤들이 계실 거예요. 이름이 틀린 거 아니에요. 준동사는 맞아요. 저는 이걸 좀 더 너무 어떻게 풀었으냐면은 명사 파생 문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명사 파생 문법. 명사에서 파생된 문법이다라고 이제 보통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준동사라던가 동사 파생 문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학교생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좀 특수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보시죠, 여러분들. 동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 형, 부가 감히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동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주어예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주어를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주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건요 동사밖에 없어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은 아까 전 페이지 한번 돌아볼게요. 이 주어는요 명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사를 주어로 만들 수 있는 건요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 동사밖에 없어요. 감히 형용사도 부사도 똑같은 명사도요 이 명사를 주어로 만들진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주어를 만드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시제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라는 말은요 오로지 동사밖에 못 씁니다. 명사, 지금 제가 보시는 태블릿 있어요. 이거 태블릿이 과연 과거형이 있을까요? 없어요. 카메라는요? 없어요. 오로지 영어에서 시제를 담당할 수 있는 건요 동사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학교 쌤들에 따라서 이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를 준동사라고 부르는 쌤들이 계셔요. 준자가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느낌의 걸 이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준자. 저는 동사 파생 문법이라고 불러요. 왜냐? 이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가요. 비록 현재는 동사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기능이 있다? 나만의 그 옛날 시절에 동사였을 때 주어와 시제를 담당했던 그걸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각각 동명사, 분사, 투 부정사가요 비록 동사가 되진 않았지만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그 동사 DNA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만의 뭘 갖고 싶어한다? 주어, 시제를 갖고 싶어한다 이 말입니다. 괜찮나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 성질이. 왜? 동사였었으니까 옛날에. 이해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걸로 바로 뭐라 배우냐면요 이런 거를 네 맞습니다. 의미상 주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의미상 주어라는 건요 조금 너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동명사만의 주어, 동명사만의 시제,
to 부정사만의 주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어는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 문장 성분에서 주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명사만의 주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소유격을 자기만의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my understanding 이라는 해석은요 나의 이해 이러면 해석이 조금 안 맞아 떨어져요. 내가 이해한 것은 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좀 더 깔끔한 면이 있죠. 아래 보시는 for 플러스 명사의 투부정사 아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쵸? 하잖아요. It is important for you guys to review this grammar 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문법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상 주어 즉 to 부정사만의 주어 for you guys to review 이런 식으로 to review의 나만의 주어 바로 뭐냐면은 for you guys 그때 해석할 때는 위해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면 안 되고 은는이가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사인데요. 그래서 분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은 분사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요. 능동일 때는 우리가 보통 현재 분사 ing라는 말을 쓰고 수동일 때는 이제 우리가 pp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능수관계를 뭐로 파악하냐? 말했잖아. 우리 영어에서 능수관계는 누구랑 파악해요? 수식받는 애. 왜? 수식받는 애가 뭐니까? 주어거든. 나만의 주어거든. 나만의 주어. 즉 이 분사라는 행동의 주체는 즉 얘만의 주어는 바로 뭐다? 수식 명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수관계를 파악하는 건요 얘만의 주어인 바로 수식 명사랑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ing, pp라는 것은 현재 얘 지금 누구를 꾸미고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꾸미고 있는 대상과 얘와의 능수관계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 끝내면요 구는 끝이에요. 이게 바로 구입니다. 이 세 가지 문법을 활용한 게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바로 뭐다? 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들려 절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절. 자 여러분들 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장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문법 공식을 암기하고 문법을 학습하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뭐냐면요. 완전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제가 앞으로 오늘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배워요. 1형식 동사,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을 배우는데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바로 이 5개의 문장에 보다 영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완전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5개의 형식에 속하면요. 이 5개의 형식의 모든 구조를 만족시키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완전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 이 5형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여러분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먼저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이 형식에서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를 결정하는 키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동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동사가 조금 오늘 활약을 하죠. 그쵸?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사를 암기할 때 단순히 뜻만 암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슬슬 예비 고1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는요 동사를 암기할 때 반드시 형식을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뒤에 딸려 나오는 애를 알고 그 딸려 나오는 애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우리 대표적 예를 들어볼까요? 부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칭하다. 얘는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사형식이에요. 뒤에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상상하다 imagine. imagine은요 대표적으로 3형식도 있지만요 5형식으로도 쓰입니다. 뒤에 목적어랑 ing를 동반해서요.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예를 들자면은 imagine 다음에 썼는데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였다? 그럼 우리가 얘를 알죠. 아 얘는 틀렸다.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ing가 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개를 싹 정리해야지 우리가 완전 문장의 절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먼저 1형식 동사는요. 아시겠지만 1형식 동사는요. 여기서 완결이에요. 끝. 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가능하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우리 건더기 스프의 부사라는 거.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건더기 스프 어머님이 까먹고 이 건더기 스프를 라면에 안 넣어버렸네.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면은 뭐다? 라면이 좀 더 맛있어질 뿐, 영어가 좀 더 풍성해질 뿐, 빠져도 완전 문장이 되는 데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라는 점. 자, 두 번째는 바로 이형식 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비동사가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죠. 비동사. 이런 녀석들은요, 뒤에 주격보호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보호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말했지만 여러분들 보호는요,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바로 뭐다? 네, 상태 설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호는 뭐다? 상태 설명이에요. 그러면 주격보호는 바로 뭐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알았어? I am so happy. 이런 거 상태 설명. 그는 지금 너무 아파 보여. He looks very sick. 이런 식으로 그의 상태 설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목적의 보호는 바로 뭐다? 목적어의 상태 설명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아까 말했지만 보호를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사로 가야 돼요. 바로 뭐냐면 우리 명사 내지는 형용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한 건더기 스프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빠져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을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이형식 동사를 냈어요. 대표적으로 이형식 동사 중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요, seem 이란 말이 있어요. 뭐뭐처럼 보이다의 seem이 있는데, 뒤에 말했지만 얘는 이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보호가 와야 돼서 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딱 뭘 썼다? 부사만을 딱 놔버렸다? 그럼 이거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위배가 되고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아, 틀렸다라고 우리한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설명식 가볼게요. 바로 뭐냐면은 주어와 삼형식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되시나요? 역시나 뒤에 보면 알다시피 이런 부사와 건더기 올 수 있지만, 네, 빠져도 아무런 영어엔 지장이 없다 라는 걸 아시고요. 자, 우리 수동태는 잠깐만 조금만 뒤에 강의를 먼저 쪼이다 강의를 하고요. 먼저 우리 4, 5형식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4, 5형식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4, 5형식이 보이실 텐데, 얘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4형식과 5형식을 저는 구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 학도들, 뭐 저희 같은 이제 저 같은 영어 전공생이라던가 강사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겠지만, 실제로 수험생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구태여 막 구별해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뒤에 항상 우리 두 가지 A랑 B라는 덩어리 두 개가 온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B는요, 만약에 사형식일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지는 만약에 5형식일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항상 영어는 문법 문제 풀 때는 되는 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 암기하는 게 좀 더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뭐다? 우리가 안 되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바로 뭐냐면은 목적어일 경우에는 명사가 가능하고, 목적격 보호일 경우에는 위에 보면 알겠지만은 명사하고 형용사가 돼요. 하지만 그 두 가지 어떤 경우도 뭐는 안 된다? 맞습니다. 부사는 절대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4, 5형식 동사를 쓴단 말이야. 4, 5형식 동사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A를 준 다음에 이 B 자리에는 원래 명사든 형용사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뭘 주는 거야? 부사를 딱 놔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다? 불완전한 문장이 돼서 문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동사 배울 때는 항상 4, 5형식 동사도요, 암기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면 이제 A, B 이제 학습이 되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A, B를 넣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런 동사를 또 우리가 따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동태까지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엄밀바에서 완전한 문장은 총 7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8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까요? 하나는 이제 5형식 구조가 있고요. 각각 3형식, 4형식, 5형식의 수동태형까지 해서 저는 총 8가지의 문장 구조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좀 축소를 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1형식, 2형식, 3형식, 4, 5형식은 이제 한 세트라고 이제 4개와 동시에 더불어서 3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4, 5의 수동태까지 해서 총 6개의 문장 구조를 암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문장을 이제 마스터하는 겁니다. 자, 능동태하고 수동태의 차이는 아시죠, 그쵸? 능동태는 자신 행위를, 그 어떤 동작성과 행위를 하는 사람의 포인트를 맞춰서 서술한 걸 이제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고요. 그걸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목적어라고 하죠, 그쵸? 목적어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를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그 행위를 당한 거를 서술한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벌써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목적어를 반드시 동반한 3형식 이상부터가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또한 문법 문제로 이 수동태 갖다가 어떻게 내냐면요. 말지만 1형식과 2형식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두 가지는요, 우리나라 말이 어쨌든 간에, 해석이 어쨌든 간에 이 둘은 수동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 좀 하셔야 돼요.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암기해란, 제가 형식별로 암기하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형식별 암기를 통해서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암기할 때는 머릿속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얘는 절대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3형식은요, 목적어가 이제 주어져 와야겠죠, 그쵸? 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BPP가 되고요. 보통 주어는 by 플러스 주어가 돼서 우리 눈에는 보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딱 목적어 플러스 BPP가 하나의 또한 완전 문장 구조예요. 완전 문장 구조. 괜찮아요, 여러분들? 얘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보다 중요한 건 바로 아래 거예요. 이제 아래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 B가 나오는 이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러분들. A가 이제 주어로 와야겠죠, 목적어니까. 왜? 당하는 사람에서 서술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동사가 이제 BPP가 된단 말이야. 주어는 이제 말지만 by 플러스 주어가 돼서 우리 눈에는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B가 어떻게 되냐? 이 B가 뚝 떨어져야 돼요. 뚝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눈에는 이 4, 5형식의 수동태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A, BPP, B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학교생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B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원래 정상적인 이 완전한 문장은요, 4, 5형식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A, BPP, B까지 와야지 4, 5형식의 수동태가 완전하단 말이야. 근데 B를 쓱 빼버려. 그럼 이건 뭐야? 틀린 문장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요, 학교에서.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 B 자리가 원래는 뭐였냐면은 ing였단 말이야, ing. 그러면 내려올 때도 이게 ing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B 자리에다가 은근히 뭘로 바꾸냐? to 부정수라던가 형태를 체인지 시켜버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였을 때 B가 ing면 그대로 ing로 내어야 되는데 to 부정사로 슬쩍 바꾸다던가 이러는 경우는 뭐다? 또 틀려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4, 5형식 동사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것이 수동태로 바뀔지언정 B에는 응당 와야 될 게 뭔지를 알고 B가 빠졌을 때 B가 빠졌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해서 5형식만 암기하면 될 게 아니라 5형식에다가 두 번째로 3, 4, 5의 수동태까지 암기를 해야지 저는 완전한 문장에 대한 철저한 완벽한 암기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 동사별 형식을 암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 형식의 다음에 뭐가 오냐, 주격보가 오냐, 목적어가 오냐, 아니면 A, B가 오냐를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들의 수동태는 어떤 형태인지까지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괜찮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완전한 절이라고 부르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기서 이탈하면보다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절을요, 좀 더 심학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절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명사절이라던가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접속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7년, 8년째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우리 접속사 왜 쓸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정말 놀랍게도 지역 가리지 않고 학년 가리지 않고 저한테 하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는요,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접속사가 하는 기능 중에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언급한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등위 접사로 불러요, 이런 거를. 여기 말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요 라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보통 and, or, but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더 많습니다. 뭐 not A but B라던가 뭐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등위 접사로 부르고요. 여러분이 말한 그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요 라는 말은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해서는요, 정확한 문법 명칭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뭐라 부르냐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를요 병렬 구조라고 저희는 불러요. 왜? 문장을 정확히 딱 이렇게 이어주는 거니까. 이어져서 뭐 하는 거야? 병렬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병렬 구조는 정확히 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세 가지, 저는 삼일치라고 불러요. 삼일치. 이 삼일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수일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개는요, 이 두 가지 이어진 문장은요 수일치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앞에 이은 게 ing면 두 번째 이어진 것도 ing로 써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제입니다.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일치, 형태일치, 시제일치, 이 3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병렬구조는요. 그래서 병렬구조 문법이 나오게 되면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수가 일치되어 있냐, 시제가 일치되어 있냐, 형태가 일치되어 있냐, 이런 걸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 두 가지 중에 보다 하나예요. 하나가 더 중요하죠. 바로 뭐냐면은 종속 접수사입니다, 여러분들. 종속 접수사.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접수사는 뒤에 문장, 즉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절이 오는데, 종속 접수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뭘로 바꾸냐면요, 문법으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문법으로. 왜 문법으로 치환시키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제가 분사구문 강의할 때 좀 더 강의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문장을 반드시 문법절로 치환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반드시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다음 주 수업을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무조건 이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럼 그 문장을 뭘로 바꾼다? 문법으로 바꾸는데요, 보통 두 가지로밖에 바꾸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자는 총 세 가지라고 했죠. 명, 형, 부라고 했는데 얘는 아쉽게도 두 가지 명사와 부사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명사절로 치환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사절로 치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그 대표 중에 바로 뭐냐면 if예요. if. 여러분들 if는 아다시피 학교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뜻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if는요, 보통 대표적으로 명사절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사절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에서 또 좋아하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바로 whether이에요. whether는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거 명사도 가능하고요, 부사도 가능해요. 의미도 똑같아요. 얘도 뭐뭐인지 아닌지도 똑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내는 게 바로 뭐냐? 바로 if와 whether에 바로 뭐냐면 상호 치환이 가능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if는 명사절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사절인 whether의 뭐뭐인지 아닌지랑요, 얘가 서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명사절일 경우에는요. whether도 명사절이야, if도 명사절이야,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if는 부사절일 경우에는 만약 뭐뭐라면이고요, whether이 부사절일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상호 치환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맨날 암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어느 경우엔 되고 어느 경우엔 안 된다라는 거를 매 지문마다 그걸 우리가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뭘 암기하냐면요, 사자를 암기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꾸 품사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뭐뭐인지 아닌지 if는 명사절일 때는데 만약 뭐뭐라면 얘는 현재 지금 부사절이잖아. 그러면 whether로 치환할 수가 없겠네 라고 우리가 발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까 뒤에 저희 크로마키가 좀 떨어져가지고 다시 크로마키를 다시 좀 세우느라 조금 제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제 일을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좀 아쉬워할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법은 총 세 가지의 사가 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를 항상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는데 그럼 선생님 형용사절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형용사절도 존재합니다. 자, 아래 보시죠, 여러분들. 네, 형용사절은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냐 아니면은 완전한 문장이 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상이해집니다. 자, 근데 불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들, 이 아까 말했지만 5개의 형식과 3, 4, 5의 수동태를 이제 만족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거를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여러분들 부르는 거예요. 되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빠지는 건 그래도 정해져 있어요. 그 불완전한 문장이. 바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가 붙음으로써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요, 형용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뭘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뭘 하냐면은 명사를 이제 꾸민다는 마음이, 명사를 이제 꾸며야 돼요. 이 문장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야 된단 말이야. 그 수식받는 명사를 이제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선행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선행사라는 거는 이름은 진짜 어렵지만은 그냥 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빠진 게 너무 복잡해지면요, 암기한 게 어렵겠지만은 다행히도 관계대명사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이 불완전한 문장은 정해져 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 주어가 빠져 있냐? 아니면은 목적어가 빠져 있냐?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 끝나요. 뭐 치사하게 막 동사가 빠졌냐, 아니면 동사가 뭐 몇 형식이냐 이런 걸 갖고 막 되게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막 보어가 있는데 그 보어가 명사냐 아니면 형사냐 이렇게까지 막 묻는 심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가 빠졌냐 아니면은 목적어가 빠졌냐, 딱 그 정도 수준까지의 불완전한 문장을 묻고 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상으로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말고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총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없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관계부사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격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that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한 문장이 형용사절이 된 다음에 이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총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배웠어요. 이 페이지에서는요, 총 네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요라는 여러분의 말은 사실은 전부 다 병렬 구조를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병렬 구조의 3일치, 바로 수, 형태, 시제 일치를 신경 쓸 것.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문법절을 배웠어요. 어떤 절이들과 완전한 문장 있으면, 완전한 문장과 절이 있으면 그거를 문법절로 바꾸는 걸 배웠어요. 첫 번째 종속 접사를 통해서 그것이 명사절이던가 부사절이 되는 걸 배웠고요. 마지막은 불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에서 좀 갈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 문장 자체가 형용사가 되는 형용사절을 배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물론 제가 이거를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1시간은 좀 넘게 강의를 해야겠지만은 이걸 40분 안에 압축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찍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딱 하나예요. 문법은 무조건 세 가지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바로 구라는 거예요. 구는 총 세 가지다.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걸 이제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데 그 구도 결국 뭘 벗어나지 못한다? 명사, 형용사, 부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는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를 보더라도 명형부로 정리할 줄 알게 되면 모든 문법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있죠, 절.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배웠어요. 먼저 완전한 문장 형태가 어떤지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문법절로 바꾸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법절로 바뀌더라도 결국 우리는 뭐다? 명사, 형용사, 부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것만 암기하면 뭐다? 끝난다 이 말이 알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별거 없다, 영어 문법은. 구가 있고 절이 있어. 근데 그 구, 절도 결국 뭐냐? 바뀌더라도 결국 명형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며 명형부가 되는 순간은 절대 이 어자, 지금 보시는 이 어자 있죠, 그렇죠? 이 어자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 알겠어? 명사는 주목보, 형사는 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부사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라면의 건더기 스프, 그냥 꾸며주는 애, 없어도 그만, 있으면 땡큐. 하지만 하나도 명사 빼고 다 수식이라는 이 공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명사절도요, 부사절도, 형사절도 절대 이 기능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40분의 좀 긴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1.2배속 내지는 1.5배속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30분, 20분 내에도 시청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문법 공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고, 아,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명사절이라 불렀고 이런 걸 이제 부사절이라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요, 이런 걸 학습한 다음에 이 사자와 어자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놀 줄 안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서 파생되는 조금 어려운 문법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요, 절과 우리가 구를 공부했죠. 명사 구가 명사절로
치환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명사, 절이, 명사, 구로 압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와 절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 이제는 구와 절을 마음껏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를 절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절을 구로 바꿀 줄도 아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만약 궁금하고 시청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유튜브 댓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저한테 개인톡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